멈춰요! 우리 아빠를 데려가지 마세요! 아들의 묘를 납골 땅으로 옮기기 위해 굴삭기로 땅을 파려는 순간 대여섯 살 돼 보이는 아이 둘이 외치며 울면서 뛰어왔어요.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무언가 직감을 하고는 작업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은 대체 왜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목 놓아 우는 걸까요? 이 묘지를 둘러싼 어떤 사연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으로 모두를 불러 모은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새벽 5시 30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도균의 묘를 납골 땅으로 옮기는 날. 3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68이라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를 빗으며 나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면도를 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내 정옥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그녀는 단기 기억상실증으로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도균이는 언제 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를 깨워야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일어나. 오늘 절에 가야 해. 정옥은 몽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 왜 절에 가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침 7시 비서 성민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절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자락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른 아침의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납골당 이전 신고서, 유골함 규격 확인서, 절과의 계약서,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10분 후면 도착합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도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 아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본 창백한 얼굴, 내 눈꺼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하자 주차장에는 이미 굴착기와 작업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비가 온 뒤라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낙엽을 밟을 때마다 축축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지스님이 절 마당에서 두 손을 모아 맞이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옆에서 정옥도 예를 갖췄습니다. 오늘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스님의 말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절 마당을 지나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내 심장이 둔탁하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도균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는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국화 몇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요? 나는 그게 궁금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작업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굴착기 시동이 걸렸고 둔탁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쳐서 안전선 밖으로 물러섰습니다.
정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묘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요. 하지 말아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마당 쪽에서 동자승 옷을 입은 남자아이 둘이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이 헐떡이는 숨소리. 그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한 아이가 묘비 앞으로 달려들어 두 팔로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작업자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 순간 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 눈, 그 눈매. 도균이 어렸을 때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 꽃다발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하얀 국화 꽃잎이 흙에 묻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작업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달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인 건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 시선은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묘비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모습,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성민이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갑자기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저 눈, 저 아이들 눈. 정욱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도균이 같아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무릎이 순간적으로 풀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아이들을 조용히 달래며 묘비에서 떼어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작업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예.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관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도균을 보았습니다. 아니, 도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외면해온 무언가가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절에 온 건 끝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내가 몰랐던 진실의 시작이라는 걸. 나는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굴착기 엔진은 꺼진 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스님이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잠시 제 방으로 오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의 손을 잡고 스님을 따라 법당역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낮은 좌탁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나는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찻잔에 보이차를 따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1년 전 이 절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갈 곳이 없어서요.
어머니를요? 내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비 오는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잔 속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성함이 한수연이라고 하셨습니다. 한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도균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 수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도균의 말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도균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내게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어. 장미경. 그녀는 오랜 사업 파트너의 딸이었습니다. 집안끼리 약속된 결혼이었습니다. 도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연은 사라졌습니다. 도균은 그 뒤로 한 번도 그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스님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0월 15일이었지요. 작년 가을, 도균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였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이 절에 오게 됐습니까? 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때문입니다. 스님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건 수연 씨가 병원에서 쓴 겁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식을 잃기 직전에 간호사에게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윤 회장님께 전해달라고요. 나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먼저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균과 수연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도균의 손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수연의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3일. 내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욱이 재빨리 내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연의 글씨였습니다. 윤 회장님께, 저는 한수연입니다. 도균이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편지가 언제 당신께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은 도균이의 아들들입니다. 쌍둥이입니다. 도균이가 떠난 뒤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당신께 알리지 않은 건 도균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도균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이제 저도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지켜주십시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글씨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저 아이들은 지금 관할 복지센터에서 임시 보호 위탁을 받은 상태입니다. 법적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절에서 일시적으로 돌보고 있지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도균이 눈이에요. 틀림없어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도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내 손주들이었습니다. 스님, 저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다가가자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8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을게. 약속한다.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눈물 자국과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준호예요. 동생은 준서고요. 준호, 준서. 나는 그 이름들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도균이 지어준 이름이겠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절에 머물며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국과 무생채,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라도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와 준서, 도균의 아들들, 내 손주들. 서재 구석에는 3년 전부터 그대로 놓여있던 상자가 있었습니다. 도균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나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균의 물건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앨범, 해외 출장 때 모았던 비행기 탑승권, 낡은 다이어리.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도균의 글씨였습니다. 날짜별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개인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수연이와 병원에 갔다. 쌍둥이라고 한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내 손이 멈췄습니다. 2018년 도균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9월 5일 아이들이 태어났다. 준호와 준서. 수연이는 힘들어했지만 웃고 있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대할 거라는 걸. 그래서 숨긴 겁니다. 나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 바닥에 작은 지퍼백이 보였습니다. 안에는 도균의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USB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으로 가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안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이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습니다. 이름은 가족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 사진 파일, 문서 파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첫 번째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도균 씨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폐가 많이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셨어요. 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화면 속 수연은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준호와 준서, 그 아이들은 회장님의 손주입니다. 도균 씨의 아들들이에요. 수연이 화면 밖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곧 두 아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어제 절에서 본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2년 전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거야. 손 흔들어봐.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화면 속 아이들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화면만 느껴졌습니다.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수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병명은 폐섬유화증이었습니다. 진행성 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문서들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5일생. 아버지 이름 칸에는 도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칸에는 한수연.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약 처방전도 있었습니다. 수연이 받았던 치료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달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치료를 포기했겠지요. 사진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도균과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균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많았습니다.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집안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도균은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균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디 아이들만은 지켜주십시오. 그것만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나는 노트북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도균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의 통증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정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도균과 아이들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틀렸어요. 정욱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가 도균이를 너무 올감했어요. 그 아이의 행복을 빼앗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도균에게서 사랑을 빼앗았습니다. 가족을 빼앗았습니다.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정욱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데려와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나는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비서 성민을 불렀습니다. 성민, 조사를 시작하게. 아이들의 법적 신분, 보호자 여부, 복지센터 위탁 상황. 모든 걸 파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성민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도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도균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약속한다. 화면 속 도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저를 찾았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차를 타고 절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항상 무언가를 실었습니다. 과일, 빵, 우유, 그리고 작은 학용품들, 공책, 연필, 색연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조심스럽게 준호, 준서라고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첫날 아이들은 나를 경계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앉아 멀찌감치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님과 차를 마시며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립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마당 벤치에 과일 바구니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기 전 뒤를 돌아보니 준호가 바구니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이들이 조금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붓펜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뭐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내게 말을 건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붓글씨란다. 옛날 사람들이 쓰던 글씨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왼쪽에, 준서는 오른쪽에.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자, 이렇게 펜을 잡는 거야. 나는 준호의 작은 손을 잡고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함께 글씨를 그었습니다. 사람 인자였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이 서로 기대는 모양이란다. 서로 기대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따라 그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은 내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4시만 되면 절 입구에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도착하면 뛰어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절 마당 곳곳에 숨어 있는 아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돌담 뒤에, 법당 뒤편에, 나무 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절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의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느려요. 준호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68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껏 웃어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정옥도 함께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자전, 호떡, 주먹밥. 아이들은 정옥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만들어줄게. 그날 저녁 정옥은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애들 보면 도균이가 생각나요. 웃는 모습도 말투도 다 똑같아요. 나는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기억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시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이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스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의 임시 위탁 기간이 곧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적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집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지시설? 아이들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니.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가정법원의 심리도 거쳐야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성민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게, 그리고 친권자 지정 절차를 알아보게, 최고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 성민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출생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도균이 사망한 뒤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연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상 고아였습니다.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혈연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고요. 나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게. 다음 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절 공양간에서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김치,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따가도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야. 매일 와요? 그래, 매일.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야 한다고.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왼손에는 준호, 오른손에는 준서. 우리는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손 따뜻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손은 항상 따뜻할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욱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저 애들 데려와요. 우리 집으로. 나는 정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럴 거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빛.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 유전자 검사도 예약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장미경 이사님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장미경, 도균의 아내였던 여자. 3년 전 장례식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균이 세상을 떠난 뒤 회사 주식 일부와 보험금을 상속받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왜 갑자기 나를 만나려는 걸까요? 들어오라고 하게. 10분 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경이 들어왔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메이큐어를 한 손톱은 붉은색으로 빛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가만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요즘 절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알린 걸까요? 장미경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사립탐정 보고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지난 2주일간 매일 저를 방문하셨더군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녀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함께 밥을 먹는 사진, 마당에서 노는 사진. 누군가 우리를 몰래 찍은 겁니다. 당신이 누굴 시켜서 찍은 건가? 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고 있네. 그럼 아시겠군요. 저 아이들이 나타나면 제가 받은 상속분이 위험해진다는 거요.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협으로 본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받았네. 도균의 주식과 보험금으로. 충분하다고요? 장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3년을 도균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 결혼이었지만 저는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튀어나온지도 모를 아이들 때문에 제 것을 빼앗길 순 없어요. 그 아이들은 도균의 친자식이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네.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도균과 수연의 결혼 증명, 유전자 검사도 진행 중이고. 장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바라보다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 제가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아이들 일에 개입하지 않을게요. 대신 보상을 해주십시오. 보상? 회사 주식 5%를 더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여자였습니다. 거절하네. 장미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움이 저기로 바뀌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도균의 사고, 정말 사고였을까요?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장미경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균의 사고. 3년 전 그날, 도균은 빗길에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감정 의견도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나는 성민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도균의 사고 보고서를 다시 가져오게. 당시 경찰 조사 기록, 차량 감정서, 모든 걸 다시 검토하게. 알겠습니다. 성민이 나가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회색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의 말투, 그녀의 표정,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성민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해보게. 사고 이틀 전 도균 상무님의 차가 정비소에 입고됐습니다. 정기 점검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 정비 기록을 보니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사고가 났을 때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했는데 이틀 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정비소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하게. 그리고 당시 차를 인수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사흘 뒤 성민이 다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인수증을 찾았습니다. 누가 인수했나? 서명이 애매합니다. 하지만 필체 전문가에게 보였더니 장미경 이사님의 비서 필체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미경, 그녀가 도균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인가? 증거를 더 확보하게, 조심스럽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도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이제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만약 장미경이 정말로 도균을 죽였다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욱이 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밤새 안 주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정욱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장미경의 방문, 사고 기록의 의혹, 정비소 인수증. 정욱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도균이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소.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아이들. 만약 장미경이 도균을 해쳤다면 아이들도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절에 경호원을 보내겠소. 나는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도균을 위해서라도. 경호원을 절에 배치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비틀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 성민입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고요.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은가? 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법당 뒤편 창고에서 난 불이라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셔츠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습니다. 당장 가겠네. 아이들 곁을 떠나지 말라고 경호원에게 전하게. 알겠습니다. 정옥도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절에 불이 났소. 아이들은 괜찮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고.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도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우리는 차를 타고 절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지만 시간은 너무 더디게 흘렀습니다. 40분 뒤 절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방차의 붉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절 마당에는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창고를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님이 달려왔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들은 어디 있나? 법당 안에 있습니다. 경호원분이 지키고 계시고요. 나는 법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68배 나이가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준호와 준서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니? 다친 데는 없고? 무서웠어요. 큰 소리가 나서 깼는데 밖이 너무 밝았어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으니까. 정옥이 들어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방관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뒤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창고는 반쯤 타버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과 무너진 지붕이 새벽 어둠 속에서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방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 방화라는 건가? 소방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보니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방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절에 경호원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새벽 2시 30분경 절 뒤편 담장 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후드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보였나? 아닙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차량은 절 입구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일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을 위협하려고 한 겁니다.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게, 그리고 절 주변 경비를 더 강화하게. 알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타버린 창고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스님이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악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의 짓이지요. 나는 타버린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옛 천막과 북 그리고 몇 가지 도구들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만약 불이 더 번졌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스님, 당분간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정욱의 품에 안겨 졸고 있었습니다. 작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보, 아이들 우리 집으로 데려갑시다. 정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자. 거기가 더 안전해. 아이들은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서로 기대어 자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객실에 눕혔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와 따뜻한 이불. 아이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나는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성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장미경 측을 조사하게. 그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오늘 새벽 우리 집 앞에도 수상한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20분 정도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절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 경비를 강화하게. 그리고 차량 번호를 추적해보게. 이미 조치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적은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정욱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욱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나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낯선 방에서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들도 우리도 어색했습니다. 큰 집, 낯선 방,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서로 장난치며 키득거리는 소리. 3년 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정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감자전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욱이 감자를 갈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호와 준서가 신기한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도와줄게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정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리 와봐. 할머니가 알려줄게. 아이들이 정욱 옆에 섰습니다.
정옥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감자를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이 냄새, 정옥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균이도 이걸 좋아했지.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옥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이 그녀의 기억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도 감자전 좋아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주 좋아했단다. 어릴 때 맨날 해달라고 졸랐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따끈따끈한 감자전, 김치,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옥은 계속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사흘 뒤 성민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준호와 준서는 도균의 친자식이 확률이 99.9%,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신문이 2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임시 양육자? 네, 정식 친권자 지정 전까지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준호, 준서, 할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어.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도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아이들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살쯤 된 도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야. 너희랑 똑같이 생겼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사진을 만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균이 자전거를 배우는 사진, 피아노 앞에 앉은 사진, 가족여행 사진. 아빠도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집에서 살았단다. 우리가 지금 자는 방에서요? 아니, 다른 방이었어. 나중에 보여줄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의 흔적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준호, 준서,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너희를 꼭 지킬 거야.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아이들이 내 품에 폭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일주일 뒤 가정법원에서 조사관이 방문했습니다. 집안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와 면담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방, 놀이공간, 학습 환경, 모든 걸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좋은 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돌아간 뒤 정옥이 내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오. 우리는 가족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려고 방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여기 살아도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이 집은 너희 집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잘 자거라. 좋은 꿈 꿔. 할아버지도 잘 자요.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차올랐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거실로 가니 정욱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린 도균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도균이가 저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나는 정욱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 도균은 7살이었습니다. 지금의 준호와 준서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웃는 모습, 뛰는 모습, 모든 게 닮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정욱이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도균이한테 못했던 걸 저 아이들한테는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욱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균에게 미안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그 마음들을 이제는 준호와 준서에게 쏟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식탁 차려드릴게요. 아이들은 열심히 수저를 놓고 물컵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정욱과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장하다. 내가 말하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주.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 손주들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신문을 2주일 앞둔 어느 날 성민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비소 전 직원을 찾았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년 전 도균의 차를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그 정비소. 그곳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경기도 평택입니다. 지금은 다른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당장 준비하게. 1시간 뒤 나는 성민과 함께 차를 타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비소는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기름때 묻은 바닥. 여러 대의 차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성민이 가리킨 곳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 밑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차 밑에서 나오며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이름을 들은 순간 무언가 알아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3년 전 당신이 일하던 정비소에서 제 아들 차를 정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우리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손을 씻고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그날 일 기억합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철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이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요. 브레이크 오일 교환을 요청하셨어요. 그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어요. 되게 짙은 빨강색이었죠.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빨간 매니큐어. 장미경이 항상 바르고 다니는 색이었습니다.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작업을 마치고 차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분은 급하다며 먼저 가셨어요. 대신 다른 남자가 와서 차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남자요? 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주인 대신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비서, 장미경의 비서였을 겁니다. 나는 성민을 쳐다보았습니다. 성민도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상했습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차를 인도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뭔가 잊어버린 게 있다며 작업장에 잠깐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작업장에요? 네, 공구를 빌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허락했죠. 그 남자는 10분 정도 있다가 나갔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무얼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차 밑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어요. 차 밑. 브레이크 라인은 차 밑에 있었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남자가 나가고 며칠 뒤에 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경찰에 말하려고 했죠. 근데 그날 밤 누군가 제 집 앞에 왔어요. 누가요?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협박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입을 다물라고요. 안 그러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말하면 후회한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요. 겁이 났거든요.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까요. 나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철수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자의 매니큐어, 남자의 정장, 작업장 재방문, 협박 편지까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이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가슴에 담고 살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는 철수와 악수를 나누고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민, 이제 확실해졌네. 네, 회장님. 장미경 이사님이 도균 상무님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장미경, 그녀는 단순히 재산 때문에 도균을 죽인 겁니다. 내 아들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살인교사 혐의로.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균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은 어땠을까? 빗길을 달리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정옥과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아이들이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순간 눈물이 또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했니? 할머니랑 과자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것도 남겨뒀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밤 정옥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정비소 직원의 증언, 장미경의 범행. 정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이 보여요. 정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비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에는 비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비였습니다. 법원 신문일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전 10시 가정법원 사무법정. 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넥타이를 2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오늘은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회색빛 콘크리트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사무법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우리 측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몇몇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장미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짙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표정을 굳힌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친권자 지정 심판 및 살인교사 혐의 고소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진술하십시오.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 윤태호 씨는 망 윤도균의 친부이며 쌍둥이 준호와 준서의 친조부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변호사가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장미경 씨가 망인의 사망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을 출석시키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하고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3년 전 2022년 10월 12일 제가 일하던 정비소에 한 여성이 왔습니다.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여성이 차를 맡기고 간 뒤
다른 남자가 차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다시 와서 작업장에 들어갔습니다. 차 밑으로요. 장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피청구인을 정확히 식별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기각합니다. 계속 진술하십시오.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집에 이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요. 편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비소 차량 인수 중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피청구인의 비서 필체와 90% 이상 일치합니다. 장미경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피청구인, 반론하십시오. 장미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혼 내내 다른 여자를 생각했죠. 그녀의 목소리에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을 지켜야 했습니까? 저는 버림받은 아내였어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말렸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산 때문에 제 아들을 죽였소. 사랑받지 못한 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경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이었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도균을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막았잖아요. 행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녀의 외침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가 한 건 단지 끝을 낸 것뿐이에요. 이미 죽어있던 결혼을 끝낸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나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균의 사랑을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들의 사랑을 막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압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도균이 수연을 사랑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잘못은 제가 그걸 막은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준호와 준서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도균에게 못해준 사랑을 이제라도 손주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은 2주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정욱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를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둠 뒤에는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야.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아이들이 내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됐습니다. 2주일은 길고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보았습니다. 판결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그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아침 8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정옥이 넥타이를 메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이라 깨우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시간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기자들, 그리고 장미경과 그녀의 변호사. 장미경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곧 판사가 말해줄 겁니다. 10시 정각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같은 여성 판사였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모두 일어났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먼저 친권자 지정권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쌍둥이 윤준호, 윤준서는 고 윤도균의 친자식임이 유전자 검사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청구인 윤태호 씨는 망인의 친부이자 아동들의 친조부로서 친권자 자격이 충분합니다. 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아동들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조사 결과 역시 양호합니다. 판사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청구인 윤태호를 쌍둥이 윤준호, 윤준서의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친권자, 지정, 나는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옥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으로 살인교사 혐의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장미경은 고인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훼손하도록 지시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비소 직원의 증언, 차량 인수증, 협박 편지 등이 이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장미경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교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장미경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나는 장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사랑받지 못한 결혼의 피해자. 하지만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당당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11월 말의 차가운 공기였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빨리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정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준호, 준서, 할아버지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무슨 소식이에요?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희의 진짜 할아버지야.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아이들은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이 집은 너희 집이야. 아이들이 내 목을 껴안았습니다. 정욱도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저를 찾았습니다. 도균의 묘 앞에 섰습니다. 3개월 전 이장을 멈췄던 그곳. 이제는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행복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도균아, 아버지가 늦었구나. 내 사랑을 막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 아들들은 내가 지킬게. 약속한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도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게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이 아이들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 도균과 수연의 인연, 아이들과 우리의 인연. 모든 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욱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공원 갈까? 그네도 타고 자전거도 배우고. 와,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정욱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정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소.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균도 저 별 어딘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우리를 보며 편안히 쉬고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준호와 준서에게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가족으로 빈자리를 채워갈 거예요. 용서는 말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처럼 매일의 작은 관심과 행동으로 옆에 계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 유람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